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사 시즌2 현대사인데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먼저 제가 잠깐만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10년 단위로 정리하는 현대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오늘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갈 건데 일단 가장 기본은 뭐냐면 현대사는, 그러니까 근현대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변함없는 건 뭐냐면 무조건 10년 단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의 축이 항상 10년으로 돌아야 돼요. 자, 1950년대 그러면 일단 1공화국 이승만 정부.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60년대 그러면 3공화국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70년대 그러면 박정희 정부 유신체제. 그 다음에 80년대 그러면 5공화국 전두환. 그리고 뒤에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우리의 헌법이,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별로 5년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383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근현대사에서 공식적인 시험 범위가 보통 김대중 정부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 수업에서 김대중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되셨죠? 김대중 정부까지만.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 지난 시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승만 정부, 그래서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 봐주시면요. 자,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1948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이건 어디서 하는 거냐면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서 이미 사실은 했던 내용이야. 근데 저희가 대한민국 수립을 안 하고 여기로 바로 왔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45년 광복 이후에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1대 국회를 뭐라 그러냐면 재헌국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재헌국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분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대 국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헌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재헌국회와 관련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 이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한만 선거를 하고 남한만 정부를 만들면 결국은 이건 분단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선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분단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시에 많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사실은 그 50 총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 국회의원만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당시의 합의에 의해서 임기를 2년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임기가 2년이라는 거 하나 적어두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이야? 4년.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이었던 적이 딱 한 번이 있어요. 자, 그게 언제라고요? 재헌국회. 1대 국회만 임기가 2년입니다. 되셨죠? 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을 어떻게 제정하냐면, 자, 대통령 중심제로 해요. 대통령 중심제. 근데 대통령 중심제인데 여기에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인데 여기 뭐가 있냐면 대통령을, 그러나 단 대통령을 어디서 뽑냐면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부분 정리되고 나면 뒤에 가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간선 대통령들 쭉 제가 따로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원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될 때 기본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회의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은 그 의원 내각제로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초대 국회의장이 누구냐면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잠시 후에 제가 이승만 얘기를 많이 할 건데, 근데 이승만은 근현대사 저랑 수업하신 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제 이승만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이승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프레지던트에 대한 집착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이 아닌 삶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초대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국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자, 우리나라는 뭐로 가야 된다?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 됐죠? 그런데 이제 분위기는 당시에 이 초대 국회의장이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전체 분위기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가 맞는 것 같아. 좀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과 이렇게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이승만이 제안한 게 뭐냐면, 그러면 당신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겠다. 그럼 그 권한이 뭐냐? 바로 당신들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라야.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은 간접선거,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간접선거로 뽑는데 그 간접선거로 뽑는 곳이 어디야?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걸 따로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누가 뽑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뽑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요. 되셨죠? 그래서 일대 재헌국회에서 만든 대한민국 헌법은 구조가 이렇게 돼요. 자, 해볼게요. 자, 대통령 중심제인데 이게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좀 집어넣는다는 거야. 개념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국회에서 대통령을 간접으로 뽑아요. 됐죠? 간선으로 뽑는 거야.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50총 선거 이후에 이제 7월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그 다음에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출범할 때 대한민국 1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뽑히는데 이 이승만은 어디서 뽑힌 거냐면 국민의 손에 의해서 직접 뽑힌 건 아니고요.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뽑힌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서 이건 다 하고 오는 내용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랑 그 얘기를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 앞에 배경을 좀 깐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다음에 제주 4.3 항쟁, 그다음에 여수 순천. 이건 단독 선거 반대하는 과정에서 터진 사건들이고요. 패스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50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번 시즌 1 제가 토지제도 편에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우리가 정리를 했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3월에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됐던 남한에서 토지개혁의 문제. 그러니까 이 지주제의 모순. 이걸 해결하기 위한 토지개혁이 이루어져요. 됐죠? 그런데 이 토지개혁은 이게 정치사 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상당히 정치적 의미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3월에 왜 이승만이 토지개혁을 할 수밖에 없냐면요. 보세요. 이미 북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토지개혁 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은 46년에 북한에서는 이미 토지개혁을 시행을 해요. 됐죠? 그러니까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방식으로 시행을 한단 말이야. 이 소식이 이제 남한에 알려지고 나니까 국민들도 당시 이제 가장 큰 모순이 토지제도에 대한 모순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사실은 토지제도 개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고. 근데 사실은 이승만이 버티다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게 뭐냐면 50년 3월 2대 총선이에요. 느낌 오세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48년에 아까 48년 1대 총선, 50 총선이 있었다 그랬죠? 여기서 대한민국 1대 국회의원들이 뽑힌 거야. 한 번만 더 갈게요. 그러면 국회의원의 임기는 원래 몇 년이야? 4년이지. 그러면 50년에 국회의원이 뽑혔으니까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몇 년에 해야 돼? 52년이지. 그런데 2대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라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적고 갔지. 왜? 그렇지. 1대 국회만 어떻게 하기로 합의를 봤어? 그렇지.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됐지만 총선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야. 여기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 2대 총선에서 여러분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데 원래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이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들이 솔직히 국민한테 큰 관심 없잖아. 그죠? 이 반응은 뭐예요? 자, 어쨌든 간에 큰 관심 없잖아. 그런데 선거철이 되면 이 사람들이 좀 이분들이 달라지죠? 달라져. 그래서 머리 위에 동그란 것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등에서 날개도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지. 시장을 가야 돼요. 마트를 가면 안 돼. 마트를 가면 감이 떨어져. 그래서 사진이 잘 안 나와. 어디로 가야 돼? 시장을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가서 특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 있죠? 여기 잘 와요. 정치인들이. 왜냐면 여기가 시각적 효과가 좋아.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을 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앞치마 같은 것도 많이 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특히 와서 뭐 하냐면 막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그 악수하면 뒤에서 물고기들이 가끔 물도 튀겨줘요. 그래서 이게 사진이 잘 나와, 사진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와서 악수하고 그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이 총선이 되면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정치인들이 죄송합니다.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는 게 뭐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걸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에 대부분 정치인들이 말했던 공약이 뭐냐면 토지 문제야.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입장에선 여러분 왜 총선 전에 미리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총선 앞두고 현 정부가 국민들 위해서 뭘 하고 있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스토리로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3월에 토지개혁을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방식은 유상매수, 유상분배인데 이건 바로 시즌 1에서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관계로 통과할게요. 됐죠?
자, 그래서 토지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대 총선이 이루어지는데 이 2대 총선 때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1대 총선에서는 이 분단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김구, 김규식의 남북협상파, 그 다음에 사회주의, 그 다음에 또 약간 개혁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사실은 출마를 안 했어요. 그런데 50년 2대 총선은 상황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고 국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부정해서는 안 된다지.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우리가 국회의원이 돼서 사실은 이후에 뭐 통일 문제라든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남북협상파라든가 야당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선거에 다 나와요. 됐죠? 그래서 2대 총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당 성향이 강한 무소속들이 그러니까 대거 당선이 된 거야.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 놓이냐면 1대 국회에서 사실은 이승만이 뽑힐 수 있었던 건 1대 국회, 아까 말씀드렸던 임기 2년의 1대 국회 있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남북협상파라든가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출마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야? 다 출마한 거야. 그러니까 무소속이 잔뜩 당선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승만을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은 대거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한민당 계열, 독촉 계열 이런 사람들이 대거 떨어졌다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승만은 위기 상황에 봉착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을 처음으로 손대게 되는데 자,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안타까운 건 이 2대 총선은요. 야당 성향이 강한 무소속 의원들이 이제 대거 당선이 되면서 삐뚤어진 한반도의 역사.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광복 이후에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 땅이 허리가 잘리는 아픔을 겪었던 사실은 이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세요. 여기가 5월이 총선이죠. 그런데 바로 6월에 뭐가 터지는 거야? 6.25가 터지는 거야. 됐죠? 그래서 사실 이제 북한이 사실 이제 남조선 인민들을 미제국주의하에서 해방시키겠다. 이 해방전쟁이라는 명분으로 밀고 내려오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한반도의 역사는 사실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여러분 이 전쟁에 그러니까 이 한국전쟁, 이 6.25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 아닌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쟁 겪지 않았죠? 저도예요. 저는 겪었겠어요? 난 여기 속했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몇 년 지난 얘기야. 60년도 더 넘었잖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충격에서 못 벗어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있는 소위 말해서 북한을 뭐라고 봐야 돼? 뭐라고 봐야 돼?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요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있는 저 친구들을 우리가 같은 동포, 같은 결애로 봐야 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 봐야 할지 우리 내부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잖아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6.25라고 하는 전쟁의 충격에서 아직도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거야. 되시죠? 자, 어쨌든 간에 6.25가 터지는 순간 정말 이제 한반도의 역사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6.25가 발발돼요. 자, 그리고 나면 이 6.25가 언제 끝나냐면 6.25가 53년에 휴전을 하죠. 그럼 제가 체크만 해볼게요. 자, 6.25는 그러니까 50년부터 53년까지입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뭘 하는 거야? 6.25 전쟁하지? 그래서 요 3년이 뭐라고요? 이게 6.25예요. 6.25. 여기가 한국전쟁이야. 됐죠? 자, 계속 갑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 과정에서 사실은 뭐 51년 1.4.5태 이런 건 다 여러분 6.25 편에서 배우는 거고 자, 넘어갈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승만의 실정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2대 총선에서 이승만을 지지하던 한국 그러니까 민주당, 한민당, 그 다음에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그러니까 독촉. 이런 사람들이 대거 떨어진 것도 민의가 반영된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민방위군 사건, 그 다음에 거창양민 학살 사건, 이런 사건들이 연속으로 터져요.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더 민심 이반 현상이 심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는 더 어려워진 거야. 자, 무슨 말이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뭐가 날아다니니? 자, 혼잣말 너무 크겠네요. 자, 계속. 그런데 이게 국민방위군 사건이 뭐냐면요. 이게 오늘날 생각해보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제가 해볼게요. 그러니까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우리 이제 미군과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국군, 유엔군이 이제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위로 밀고 올라가잖아.
그래서 평양도 수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뒤에서 뭘 하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뒤를 수복했으니까 인연사용작전 이후에 그러면 이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만드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국민방위군이야. 그러면 국민방위군이라는 게 뭐냐? 오늘날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예비군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군대를 들어간 건 아닌데 군대에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지. 이게 뭐냐면 국민방위군인데 당시에 이승만 정부의 관료들이 소위 말해서 얼마나 썩어 빠진 놈들이냐면 여기서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기 젊은 남자들을 쭉 모아놨어. 그러면 정부가 일단 뭘 해줘야 돼? 일단 먹여주고 재워주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중간에 사실은 그 이승만 정부 시기에 이 사실은 부패한 관리들이 중간에 이걸 다 띵겨 먹은 거야. 무슨 말이 되세요? 개인적으로 다 착복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 후퇴 때 국민방위군이라고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한테 피복도 제대로 지급이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식사도 지급이 되지 못한 거야. 그래서 1.4 후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사하거나 아사하는 사람들이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됐다가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여러분 예비군 훈련을 갔다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총기를 들고 나는 세상이 싫어! 그러고 막 총을 막 쐈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옆에 막 만약에 5명이 정말 안타까운 크게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그 다음에 여러분 심하면요. 국방부 장관도 옷을 벗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을 어떻게 통제한 거야? 되세요? 그런데 국민방위군 사건은 여러분 그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얼어 죽고 굶어 죽은 사람이 5만 명입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메르스 맞나요? 그래서 메르스로 그 난리 칠 때도 여러분 이렇게 죽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이 정도 죽으려면요. 정말 전쟁이 아니면 못 죽어요. 이게 뭐냐면 국민방위군 사건이야. 그 다음에 더 끝내주는 건 거창양민 학살 사건인데 이번에는 얘는 또 뭐냐면요. 그 인천상륙작전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경상도 거창에서 그러니까 경상도 거창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 거창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무장공비들 그다음에 북한 괴뢰군들 이걸 이제 소탕하고 그다음에 그 작전을 승리했던 그냥 이제 부대원 지휘관을 비롯해서 이 국군들이 다 1계급 특진을 한 거야. 이해됐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거창군의 국회의원이 이 사건이 이상하다는 거야. 이 사건이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 국회에서 발의해서 정식 다시 조사해 봐야 된다. 이거 사건이 이상하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거창지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는데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게 밝혀져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군이라 그래서 다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매장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를 파헤쳐서 시신을 부검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보니까 거기 죽은 대부분의 사람이 여자랑 어린아이들이야. 여러분 이해돼요? 아니 그럼 북한 괴뢰군이 어린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사실은 특진에 눈이 멀었던 그러니까 국군부대 한 부대가 그냥 거창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사람들을 그냥 몰살한 거야. 그러고선 이걸 뭐라고 보고했냐면 우리가 북한군을 소탕했다라고 보고를 한 거야. 그래서 1계급이 특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국회의원이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밝혀진 사건이야. 이해됐죠? 자, 이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무능함, 부패함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야. 6.25 전쟁 중에. 요가 됐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2대 총선에서 이승만은 타격을 받았지. 왜냐하면 이승만 지지 국회의원들이 많이 탈락을 했잖아. 거기다가 6.25 전쟁 중에 일어나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승만이 승부수를 던져요. 이 승부수가 뭐냐면 나는 사실은 부패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이건 다 누구냐? 바로 한민당, 그리고 독촉, 그리고 예전에 사실은 관료들 중에 썩어 빠진 놈들이 있는 거야. 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범석이라고 하는 민족청년단,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정당을 하나 만들어요. 자, 그래서 6.25 전쟁 중에 51년 12월에 창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 자유당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승만 그러면 자유당 정권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 근데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자유당은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해방의 공간에서 이승만을 지지했던 그룹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그리고 한민당 계열이야. 됐죠? 그러면 자유당은 언제 나오냐? 자유당은 나중에 6.25 전쟁 중에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면 52년에 이제 개헌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게 1차 개헌 바로 발췌개헌이에요. 발췌개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승만 정부에서 이거 기억나요? 이승만 정부 1공화국은 제가 키워드 잡았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되게 잘 나오냐면 지금 보시는 개헌의 과정 있죠? 이승만 정부는 개헌의 과정 나오면 꼼꼼히 잘 챙겨놔야 돼. 개헌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헌법을 첫 번째로 건드립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48년에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뽑혔지. 그치? 그러면 48년부터 52년까지가 1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52년에 뭘 또 해야 돼? 2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지. 그죠? 그런데 이승만이 위기에 처한 거야. 왜? 왜 그러냐면 이승만이 처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만들어질 때 자신이 국회에서 우겼잖아. 그래서 의원내각제로 가지 말고 대통령 중심제로 가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자. 이러면서 이제 국회의원들 회의하면서 뭘 하나 국회의원들한테 줬냐면 당신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해줬잖아. 이해돼요? 그런데 1대 국회는 남북협상파라든가 사회주의 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싹 다 빠졌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많이 당선됐냐면 한민당이라든가 독촉 계열들이 많이 당선된다고. 그러니까 이승만한테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이 당선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1대 대통령으로 누굴 뽑은 거야? 이승만을 뽑았잖아. 근데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50년 2대 총선을 했는데 2대 총선에서 새롭게 뽑힌 2대 국회의원은 성향이 이승만한테 그렇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국회에서 다시 간접선거로 52년 2대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이승만은 거의 뽑힐 확률이 별로 없어진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이승만은 6.25만 터지지 않았으면 2대 대통령에 절대 당선될 수 없었어. 되시죠? 그래서 6.25 전쟁 중에 대한민국 헌법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1차 개헌, 발췌개헌이라고 하는데 자, 이 사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일명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이건 아시겠죠?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야? 부산이야, 부산. 이게 부산에서 터진 사건이에요. 왜? 왜냐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6.25가 몇 년부터 몇 년? 56년 6월부터 53년 7월까지야.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는 요 순간 뭐 하는 상황이야? 6.25 전쟁 중이야. 휴전 협상 중이었다고. 그러니까 수도가 서울이 아니라 수도가 어디예요? 임시수도 부산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임시수도 부산에서 사실은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의 개요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국회의원들이 그 부산에 이제 임시 국회의사당이 만들어지거든요. 원래 48년 50 총선거를 할 때부터 이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이번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자. 그리고 뽑히고 나면 일단 법을 만들고, 왜냐하면 이게 국제회의에서 결정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 거부를 하냐. 근데 대신에 2대 국회의원이 뽑히고 나면 다시 헌법을 한 번 더 손대자. 이렇게 원래 합의를 하고 시작한 거야. 이해됐죠? 그런데 이제 2대 총선의 결과 2대 국회의원들이 뽑혔잖아. 그러니까 이 2대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헌법의 틀을 바꾸겠다. 그리고 우리는 상황이 의원내각제가 맞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의원내각제 발의안을 준비한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승만이 이에 앞서 어떤 사실은 법안을 냈냐면 여러분 그 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도 법을 발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을 갑자기 전 보세요. 그것도 전쟁 중에 직선제로 바꾸자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가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통령은 국민의 손에 의해서 뽑히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반응이 어떻겠어? 갑자기 이승만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다 알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해프닝이야. 그래서 사실 이제 직선제로 개헌하자는 걸 대통령이 발의했는데 이게 바로
부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걸 국회의원들이 오케이를 해줘야 되잖아. 이해됐죠? 그리고 보란듯이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다음 날 국회에서 준비됐던 직선제란다. 의원내각제 개헌안이 발의가 됩니다. 여기가 됐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승만이 위기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러면서 일으키는 사건이 부산정치 파동이야. 그러면 이게 뭐냐? 지금 전쟁 중에 임시수도 부산에 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을 가는데 이렇게 막 좋은 차 타고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 번츠 이런 거 타고 밤W 이런 거 타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막 비싼 외제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학원 다닐 때 셔틀버스 타봤어? 그러면 이제 그 시간 정해놓잖아.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서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제 그 아저씨 조심히 이렇게 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만약에 막 늦으면 가면 욕 바가지로 먹어요. 너 때문에 애들 다 기다리고 있어. 정신 차려 막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막 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에 부산에서 셔틀버스가 돌아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시간 맞춰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셔틀버스가 이렇게 오면 버스 타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냐면 국회에 출근하는 거야. 이해됐죠? 임시 국회, 부산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타고 있는 버스가 사실은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헌병대가 난입을 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국회의원들 다 내리게 하고 이 중에 사실은 국회의원 중에 북한의 프락지가 있다는 거야. 북한의 간첩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전쟁 중이거든. 근데 전쟁 중에 북한이랑 연결된 자가 있다. 이러면요. 여러분 이거 큰 사건이야. 됐죠? 그래서 어저께 그러니까 의원내각제 법안을 발의했던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첩 혐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체포해서 데려가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이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에다 집어넣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 대한민국 헌법을 손대는데 국회에서 거수 기립 표결로 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반장선거 해봤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반장선거 해봤어? 야, 우리 철수가 반장 됐으면 좋겠다. 야, 그 자리에서 손 들고 일어나. 이렇게 한 선생님이 있어요? 또라이죠? 친구들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반장선거도 거수 기립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부산정치 파동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가장 권위 있는 헌법을 바꾸는데 국회에서 거수 기립 표결을 시켜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자, 기록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손 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그렇게 손 드는 거야? 저요, 그리고 손 드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어나 보세요. 그럼 기립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기록 사진이에요. 자, 이 사건을 뭐라 그런다? 1952년 부산정치파동. 이게 바로 발췌개헌 1차 개헌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제 법을 뭐로 바꾸는 거야?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은 누가 뽑는 게 맞아? 국민을 뽑는 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이없는 건 전쟁 중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나중에 뒤에 써먹을게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봐둬야 돼요. 이 1차 개헌 때 뭐가 규정되냐면 국회가 양원제가 규정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원제죠. 여러분 지금 단원제잖아. 그러니까 양원제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오래된 나라들은 보면 양원제 국회가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원제라는 건 뭐냐면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쁜 범죄 세력의 배후 세력의 상원의원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거기서나 보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 개념이 없죠. 우리나라는 그냥 단원이잖아. 그런데 여기에 양원제 국회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요거 눈도장 하나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뭐랑 비교할 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 4.19 혁명 이후에 장면 내각으로 갈 거야. 그래서 3차 개헌을 할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1차 개헌에도 양원제가 있고요. 3차 개헌에도 양원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눈도장 반드시 찍어야 돼. 그런데 3차 개헌 양원제는 다 잘 알거든. 그런데 1차 개헌 양원제는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도장 찍으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민의원과 참의원, 그러니까 국회를 양원제로 한다는 거야.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걸 법안을 넣어놓고요. 법안을 넣어놓고 어차피 이승만은 할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원제는 법안에는 있는데 시행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3차와의 차이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1차 개헌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발췌 개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발췌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제 생각만 관철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어떻게 하냐면 국회의원들이 냈던 의원내각제 개헌안 있잖아요.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거야. 그리고 자신이 냈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거야. 그러니까 양쪽에서 발췌해서 하나로 묶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1차 개헌이 이름이 발췌 개헌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된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을 뽑는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바뀌면서 그다음에 6.25 전쟁 중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 여기서 누가 당선됐겠어? 당연히 이승만이지. 누가 여러분 전쟁 중에 대통령을 바꿉니까? 특히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리고 문제는 이승만은 현직 대통령이니까 가장 대중적인 인물이잖아. 이해됐죠? 그럼 나머지 후보들은 여러분 유세나 제대로 되겠어요? 전쟁 중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2대 대통령에 이승만이 그대로 뽑히는 거야. 여기까지 되신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나면, 자, 이승만의 2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자, 진행이 되는데, 자, 이게 언제냐면 52년부터 56년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2대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의 임기예요. 여기까지 되신 거죠? 자, 계속 갈게요. 자, 그런데, 봐봐요.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승만이 48년부터 52년까지 1대 대통령 했지. 52년부터 56년까지 2대 대통령 했지. 자, 그럼 세 번째 갑니다. 56년부터 60년까지 이루어지는 3대 대통령 선거에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야. 못 나와. 왜 못 나오냐면 대한민국 헌법 때문에 못 나와.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에 당시에 뭐라고 돼 있었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적어볼게요. 자, 대통령의 임기는, 이게 대한민국 헌법 조항이에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중임에 한한다야. 중임에 한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한 번 뽑히면, 뭐라고 쓴 거야, 나. 다시. 대통령 임기는 4년. 됐죠? 자, 그래서 대통령 한 번 뽑히면 몇 년? 임기가 4년이야. 근데 뭐라고요? 뭐에 한한다고? 중임. 이게 중자가 무슨 중자야? 다시 한 번 중자야.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임명되는 게 최대지.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대통령 임기는 최대 몇 년까지 갈 수 있는 거야? 8년이죠. 2번 뽑힐 수 있으니까. 이해됐지? 그러면 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 이승만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8년을 다 했잖아. 이해됐죠? 그런데 이승만에게는 대통령을 못하는 삶은 의미가 없어. 이해됐죠? 그런데 내가 헌법 따위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도 못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헌법을 바꿔야지. 되셨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4년 이 총선 때 여기 3대 총선이 있거든요. 몰라도 돼. 편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4년 임기니까 3대겠죠. 그래서 3대 총선에서 여러 가지 부정선거, 관권선거를 통해서 자유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거야. 왜냐하면 대거 당선시켜야 뭘 바꿀 거야? 대한민국 헌법을 바꿀 거야. 그럼 헌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숫자를 맞춰야 돼. 근데 해놓고 보니까 조금 부족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무소속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또 자유당이 막 영입을 해요. 됐죠? 그래서 3분의 2 정도를 맞췄어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를 맞췄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간 거야. 됐죠?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사실은 헌법을 바꾸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 이게 뭐 엄청난 건 아니고요. 좀 보세요. 이것도 얼마나 황당한지 아세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딱 하나의 항목을 더 넣을 거야. 그러면 뭘 넣을 건데? 뭘 넣을 거냐면요. 이걸 넣을 거예요. 단
초대 대통령은 예외로 한다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초대 대통령이 누군데? 미죠. 그냥 나는 헌법과 상관없이 영원히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하는 거야. 그러려면 대한민국 어쨌건 헌법을 건드리지. 그럼 뭐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당시에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총 203석이야. 됐죠? 그러면 203에 얼마 이상이 필요해요? 찬성이?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지. 되죠?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135.3333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는 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0.3333 이건 하나의 숫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몇 표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136표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136표가 나오면 법안이 개정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자유당이 사실은 이승만 정권이 여기다 총력을 기울여서 요 숫자를 맞췄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간 거야. 야, 근데 이게 운명의 장난이죠. 왜 표결에 들어갔더니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표결을 했더니 찬성하는 게 몇 표야? 130? 이게 진짜 운명의 장난이야. 135표가 나온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정말 딱 몇 표 차이 난 거야.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된 거예요. 몇 표가 필요했어? 136표가 필요했지. 몇 표가 나왔어? 135표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국회에서 아예 이게 정식으로 그냥 부결된 게 선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본 안건은 부결됐음을 선언합니다. 하고 끝난 거야. 이해됐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유당은 눈물의 바다가 됐겠죠. 그래서 대통령 관저엔 폭탄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정말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된 거죠. 되셨죠?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뭐 자유당은 다 눈물의 바다가 되고 대통령 관저도 난리가 나는데 이때 뭐가 아니라 서울대 모 수학 교수가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를 찾아가요. 됐죠? 그래서 대통령 관저를 찾아가니까 여기가 다 눈물의 바다가 된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막 하고 막 카카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문을 탁 열고 들어간 거죠. 척척척 하고 들어간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왜 슬퍼하느냐? 너희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수학을 몰라서다. 자, 이쪽으로 모여봐라. 지금부터 나와 함께 수학교로에 여행을 떠나자.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 모아놓고 엄청난 수학의 이론을 하나 알려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독립 숫자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숫자를 의미 있는 독립 숫자로 받아들일 땐 4 이하의 숫자는 죽인다야. 그리고 5를 넘어가는 숫자만 하나의 독립 숫자로 받아들인다. 이걸 수학에선 4,4,5입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낮에 국회에서 표결에 붙였던 이 문제는 135표가 부결이 아니라 0.333333 얘네들은 어차피 독립 숫자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워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낮에 있었던 표결 135표는 사실은 부결이 아니라 뭐야? 가결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대통령 관저가 막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뭐 5대1 간지에 이게 대서특필이 되고 난리가 났어요. 이 모 수학 교수 사진과 함께 사실은 오류가 있었다는 거지. 착각이 있었는데 4,4,5입에 의해 사실은 어저께 있었던 건 부결이 아니다. 가결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이게 그 유명한 2차 개헌. 바로 4,4,5입 개헌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3위투로는 죽이고 얼마만 받아들인다? 5 이상만 받아들인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2차 개헌의 결과, 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가볼게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누구야? 이승만이죠. 이승만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영혼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되신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 56년에 3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이승만이 출마할 수 있게 된 거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이 56년 3대 대통령 선거는요, 우리가 이제 그 현대사에서 이 3대 대선을 뭐라고 말하냐면 71년 7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빅 매치라고 얘기해요. 됐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박정희 편을 갈 거거든요. 그러면 박정희 편에 가서도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역사가 진짜 반복되지.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니까 역사 되게 감각적인 과목이에요. 일정한 그 패턴이라는 게 있어. 봐봐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어차피 박정희 편에 가서 다시 할게. 그러면 지금 박정희랑 이승만이 비슷한 궤적을 그리는 게 여러분 보면 48년에 이승만이 1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잖아. 그죠? 그 다음에 52년에 사실은 개헌 과정을 통해서 또 한 번 당선이 됐죠. 그러면 56년에 2대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끝났지. 그러면 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54년에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무리하게 사실은 개헌을 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돼요. 됐죠? 그래서 이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국민들한테 혼나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민주당이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고 특히 민주당 신익희 후보에 의해서 사실은 엄청난 굴욕을 당해요.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우여곡절 끝에 이승만이 당선은 되거든요. 그러면 3대 대통령 임기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미 지지율이 너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3대 대통령부터는 이제 독재의 강화로 갈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3대 대통령은 독재를 굉장히 강화하는, 됐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 말기적 현상이 나타날 거야. 그런데 이게 여러분 박정희도 똑같아요. 박정희는 다음 시간에 어차피 다시 할 건데 61년에서 63년까지 이 3년이 군정입니다. 군정.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군정으로서 박정희가 통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빼고 그리고 이제 5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63년에 박정희가 당선이 돼요. 그러면 53년부터 67년까지가 5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죠. 그 다음에 67년에 6대 대통령 선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67년부터 71년까지가 6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야. 그러면 두 번 당선됐죠. 그럼 이제 여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71년 7대 대통령 선거에 박정희는 나올 수 있어 없어? 또 걸린 거야. 뭐에 걸렸어? 그렇지. 4년 중임 제한에 걸렸잖아. 아까 그거 바꿨잖아요. 아닌데? 초대 대통령인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박정희 해당 사항 없어. 이해됐죠? 그러니까 박정희 또 올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박정희가 자 똑같아요. 폼이. 그 다음 보세요. 한 번 했지? 두 번 했지? 근데 사실은 군정 3년까지 있어. 이것까지 다 치면 거의 10년 이상 했잖아. 10년 이상. 대통령 10년 이상 했잖아. 그런데 아니야. 10년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금방이야. 그래서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엔 69년에 또 한 번 더 대통령 선거를 나오기 위해서 무리하게 개헌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아주 비슷하냐면 54년 개헌, 69년 개헌이 비슷해. 그러고 나면 71년 7대 대통령 선거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아주 크게 고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의 야당이었던 신민당이 40대 기수론을 끌고 나오면서 김대중 후보가 엄청난 바람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94만 표라고 하는 정말 근소한 차이로 그러니까 박정희가 아주 혼쭐이 납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71년부터 75년까지는 7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사실은 확정이 돼 있는 거잖아. 이미 왜냐면 뽑혔잖아. 그죠? 그런데 박정희가 정상적 통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72년에 아주 강력한 헌법을 들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유신헌법의 출발이야. 그리고 이 유신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을 엄청나게 강화시키는 독재체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폼이 비슷하잖아. 그치? 한 번 했지? 두 번 했지? 세 번째 못 나오는데 억지로 개헌하지? 그리고 선거 나오면 그대로 민의가 반영되니까 선거에서 혼나는 거야. 억지로 당선은 됐는데 정상적 통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독재로 가는 거야. 그래서 되셨죠? 그래서 이게 폼이 비슷하게 가죠. 됐죠? 박정희 편에 가서 또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3대 대통령 선거. 자, 그래서 현대사의 아주 빅 매치입니다. 그래서 56년 3대 대통령 선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야?
자, 밑으로 이제 보세요. 자, 밑으로 가볼게요. 자, 56년 3대 대통령 선거인데요. 자,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민주당이 엄청난 바람을 일으켜요. 민주당이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는데, 이때 민주당에서 이제, 엄청난 바람몰이를 한 사람이 신익희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유명한 민주당의 구호가 여러분 TV 드라마 같은 데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이 구호를 가지고 민주당이 엄청난 바람몰이를 해요. 그래서 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걸로 그냥 다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당시에 신익희 후보가 얼마나 인기가 좋았냐면 이게 유명한 사건인데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사실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뭐 그걸 이제 발표하는 날이야. 그래서 이제 연설하는 날인데 이때 여의도에 100만 명이 넘는 군중이 모였어.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 오늘날처럼 매스컴이나 매스미디어나 또는 SNS나 이런 게 발달한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신익희가 연설을 하건 누가 연설을 하건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찝차 있잖아요. 차.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자동차는 오늘날처럼 소형차가 아니라 대부분 다 찝차야. 그러니까 찝차 같은 데다가 전단지 있지, 전단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단어죠. 광고지. 근데 느낌이 별로 안 사는데 좋은 단어가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이게 점잖게 수업을 하면서 그런 단어를 쓰기가 그래서 안 쓰는데 하여튼 간에 있잖아요. 뿌리는 거. 그래서 이 찝차 타고 가면서 이거 막 뿌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메가폰 있죠, 메가폰. 그러니까 스피커폰 같은 걸로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 주 수요일 2시 신익희 후보가 여의도에서 연설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렇게 전단지 찌라시 이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걸 보든가 아니면 들어가다가 이렇게 한번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모인 게 100만이 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국민들이 이제 새로운 걸 요구하는 어떤 민의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렇게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선거에서 제가 특이한 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초기에 여러분 이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정부통령 선거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통령 선거라 그러면 오늘날 제일 잘 떠올리는 게 미국 선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부통령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과 그러니까 정통령과 부통령이 함께 나오는 이 러닝메이트. 이 방식을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도 안 그래도 지금 대선 시즌으로 들어갔잖아. 그죠?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미국 대선이랑은 뭐가 다르냐면요. 이게 정확하게 다른 면이 있어요. 이걸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지금 미국 선거는 민주당 후보건 공화당 후보건 정통령과 부통령이 한 곳에서 한꺼번에 뽑힙니다. 방식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국은. 그런데 당시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그 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뽑히는 거고 부통령은 부통령대로 따로 뽑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유당에서 나오고 부통령은 민주당에서 나오는 게 가능한 거야.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통령은 무소속이 당선되는 것도 가능한 거야. 왜냐하면 각각 뽑히는 개념이야. 여기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유당에서는 이승만, 그리고 미국 시절 이승만의 비서였던 이기붕. 사실 이기붕이 이승만의 가장 대표적인 후계자라 그러는데 이기붕 얘기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우리가 오늘날 박정희의 유신이 낳은 가장 기형적 인간을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이라고 한다면 이승만 정권이 낳은 가장 비정상적 인간은 사실 변형된 인간은 이기붕이에요. 그래서 이기붕 얘기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기붕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해볼까요? 이 이기붕이 그러니까 이승만 바로 다음이야. 이승만의 후계자야. 그런데 나중에 자기 양자를 맞이하는데 양자를 누굴 맞이하는지 아세요? 깡패를 양자로 맞이해. 그런데 그냥 동네 건달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에 대한민국 최고 깡패.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가장 유명했던 깡패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김두한이고
근데 김두한은 해방 이후에 정치인으로 변모해요. 손 씻는다고. 그래서 이제 종로구에 나와서 실제로 국회의원도 당선이 됩니다. 김두한은. 그러면 그리고 이제 종로가 분위기가 바뀌어요. 원래 이제 종로라고 하는 곳은 조선 시대부터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운영하는 관영시장. 사실은 시전이 있었던 곳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 상권의 심장부지, 심장. 그게 종로인데요. 그런데 해방 이후가 되면 이 공간이 바뀝니다. 종로가 뭐로 바뀌냐면 정치 1번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중요한 시장들은 사실은 종로구에서 다 쫓겨나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그 옆에 있는 이현으로 가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조선시대에 유명했던 난전, 그러니까 동대문 시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동대문 시장은 언제 엄청나게 커지냐면 6.25 전쟁 이후에 동대문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요. 왜 그러냐면 6.25 전쟁 이후에 사실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경제 원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 무상 원조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줘요. 그런데 그 미국의 원조 물자가 들어오는 가장 큰 시장이 동대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 상권의 이후에 가장 큰 사실은 이권이 움직이는 데가 동대문이 되는 거야. 근데 동대문들의 그 상인은 뒤를 봐주는 당시에 깡패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동대문 사단의 보통 얘네들 표현으로, 이 사람들 표현으로 오야붕이라고 부르는 이정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아니야, 잘생겼다, 아니야, 되셨죠? 그 사람 그때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정재라는 깡패예요, 깡패. 그런데 이 이정재라는 깡패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아니, 현 정권의 2인자가 깡패 새끼를 양아들로 만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자유당이 나중에 선거 유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깡패를 동원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4.19도 나중에 그렇게 터지는 거야. 나중에 뒤에 가서 이건 4.19 편에서 또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야당 후보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연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렇게 막 하잖아? 그럼 뭐 사람들이 막 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그 연설을 못하게 하는 거야. 깡패 한 몇 명이 나타나서. 상상이 돼요? 갑자기 막 야당 의원이 막 연설하고 있는데 뒤에 깡패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덥다 뭐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바꿔봐야 소용없다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범상치 않은 분들이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계속 있고 싶겠어요 거기?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막 집에 가는 거야.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선거 유세장에 이런 깡패들을 동원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그 이승만 독재가 낳은 비정상적 인간이 바로 이기붕입니다. 되셨죠? 나중에 이기붕 편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정통령, 부통령으로 나왔어요. 이승만과 이기붕이.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후보가 신익희와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신익희 후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다 그랬죠. 그리고 조봉암은 무소속으로 나옵니다. 되죠? 자, 그러면 선거 결과로 갈게요.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엄청난 바람몰이를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뭐 예를 들어 연설을 하는데 막 군중이 100만 명이 넘게 막 운집하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선거를 딱 28일 앞두고 그러니까 광주로 유세를 내려가던 신익희 후보가 호남선 철도 안에서 기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신익희 후보가 사라진 거야. 됐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당시의 선거법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대통령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나고 나면 후보를 변경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민주당이라면 민주당이 되게 상황이 안타깝잖아. 근데 대통령 후보는 안 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부통령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이 연설 다니고 이제 사람들한테 대중적이었던 장면을 대통령 후보로 올리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 넣고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안 됩니다. 당시 선거법은 이제 대통령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 상태로 무조건 선거가 치러지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선거가 치러지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당시의 대결이 양자구도잖아. 이승만 대 신익희. 그러면 선거할 필요도 없죠. 누가 당선됐겠어? 뭐 누구겠습니까? 각각께서 다시 당선되시는 거지. 이해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국민들이 이기붕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기형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장면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돼요. 됐죠? 그런데 이 선거 결과에서 사실은 이승만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뭐 자신의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조봉암도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득표에 이게 30% 이상의 득표율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어차피 이제 4.19 혁명하면서 저희가 이제 장면 내각 민주당 정부로 갈 거니까 제가 민주당 얘기 좀 잠깐만 해볼게요. 여러분 민주당은 어떤 정당이냐면 원래 개혁적 정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개혁적 정당이 아니라 그래서 조봉암과의 갈등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은 개혁적 정당이 아니고 원래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앞에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54년에 4.4.5의 개헌이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초대 대통령에 관한 죽임 제한 없애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호헌 동지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 제가 그대로 읽으면 이 사람들 뭐 하겠다는 거야?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계속 할 수 있게 만들면 안 되잖아. 지키자. 됐죠? 개헌을 막아야 한다. 이게 호헌동지회야. 그런데 헌법을 지키는 데는 실패하죠. 왜냐하면 2차 개헌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나면 그 호헌동지회가 민주당이 되는 거야. 그런데 민주당은 나중에 장면 내각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은 개혁적 정당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민주당은 반 이승만 라인이 다 모인 거야. 가장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주축을 이루는 민주당의 구파는 다음 시간에 이거 민주당 구파 얘기할 거거든요. 민주당의 구파는 누구냐면 초기에 이승만과 함께 정치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던 철저하게 토사구팽 당했던 사실은 독촉과 한민당 인사들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승만에게 버림을 받았던 구정치인들, 독립촉성중앙협의회, 한국민주당 사람들이야. 됐죠? 그 다음에 사실은 민주당을 이루는 또 하나의 계파가 뭐냐면 좀 개혁적 성향이 강한 신재 신파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는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이 있는 거야. 구파가 있고 신파가 있어. 근데 이 신파가 뭐냐면 사실은 장면으로 대표되는 그래도 개혁적 성향을 띠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완전히 개혁적 정당이 아니라 이렇게 사실은 연합팀이야. 이해됐죠? 이렇게 연합된 세력이 모인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사실은 선거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민주당이 무소속 조봉암을 찍었으면 조봉암이 당선됐을지도 몰라요. 됐죠? 그러니까 역사에 물론 만약이라는 건 없는데 이게 왜 제가 그 말을 하냐면 원래 조봉암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봉암은 굉장히 개혁적 인사고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토지개혁할 때도 사실 농림수산부 장관이야. 오늘날 지금 우리 문제되고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대통령 인사와 관련된 청문회와 관련해서 사실은 농림수산부 장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뭐 어디 그런 사람이 한둘이어야지. 근데 어쨌건 그런데 조봉암이 이제 그런 인사거든요. 그런데 원래 민주당이 들어와서 대선을 나오려고 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조봉암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었다가 결국은 조봉암 입당이 거부된 거야. 그래서 조봉암은 무소속으로 따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신익희 후보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선거 중에 호남선 기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난감해진 거지.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조봉암을 찍었으면 조봉암이 이승만 이겼을지도 모른다니까. 근데 문제는 보세요. 민주당이 차마 이승만을 찍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이 당시에 뭘 했냐면 여러분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좀 이따 이거 써드릴게요.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이 뭘 했냐면 유고표 던지기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신익희 당신은 갔지만 우리는 아직도 당신을 기억합니다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당신을 뽑겠다야. 그래서 여러분 3대 대통령 선거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효표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효표 거의 최다일걸요? 엄청난 무효표가 나와. 왜 그런지 이해돼? 여러분 신익희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죽은 사람을 대통령 시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찍지 말라고 신익희 후보에다 빨간색을 칠해놨거든.
그런데도 민주당 사람들이 들어가서 표를 찍을 때 누굴 찍는 거야? 신익희를 찍는 거야. 조봉암은 싫으니까. 그렇다고 이승만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서울에서는 죽은 신익희가 살아있는 각하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승만한테도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야. 죽은 사람한테 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3대 대통령 선거 결과예요. 됐죠? 그리고 자기한테는 정치적 라이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조봉암은 사실은 이제 평화통일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한테 새로운 호응을 얻은 거야. 그래서 유효표의 30% 이상을 당선한, 사실은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무소속 조봉암의 약진이라든가 또는 신익희의 유고표, 그 다음에 이기붕의 패배, 이런 것들은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긴 했지만, 이기긴 했지만 정말 상처가 너무 많은 승리야. 여기까지 됐죠? 자, 이게 3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자, 이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좀 전에 했는데, 그러면 뭐라고요? 48년에서 52년은 1대, 52년에서 56년은 2대. 자, 그러면 56년에서 60년이 뭐가 돼요? 이승만의 3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죠. 그죠? 그런데 3대 대통령 임기는 어떻게 가냐면, 조금 전에 우리 잠깐 연습하고 왔는데 그대로 써먹을게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런 상처뿐인 승리였기 때문에 정상적 통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독재 정권을 강화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독재 정권 강화하는데 이승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승만의 독재 또는 이승만 정권 말기적 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1, 2, 3 제가 세 개를 잡을게요. 자, 첫 번째 진보당 사건이에요. 두 번째 보안법 파동이에요. 세 번째 경향신문 폐간이에요. 됐죠? 1, 2, 3. 여러분 58에서 59 연도 안 해오셔도 돼요. 됐죠? 몰라도 돼. 자,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잘 보세요. 한 번만 해볼게요. 만약에 자료에 진보당 사건, 보안법 파동, 그 다음에 경향신문 폐간이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 이승만의 독재구나. 아, 이승만 정권 말기적 현상이구나. 아, 이승만 정권이 곧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3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바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야. 첫 번째 해볼게요. 자, 진보당 사건은 뭐냐면, 조봉암이 원래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무소속으로 나왔다 그랬지? 그런데 나중에 상당한 득표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정당을 만들어요. 됐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뭐 늘 있는 거예요. 됐죠? 무소속으로 했다가 나중에 보면 또 그냥 혼자는 어렵잖아. 그래서 정당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맨날 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정당을 만들었어. 그게 진보당이야. 됐죠? 그런데 여기서 평화통일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또 호응도 얻어요. 근데 평화통일? 통일 같은 걸 얘기해? 이상한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통일이라는 거 언제까지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 그러지 않아요? 우린 통일 언제까지 얘기하는 거야? 초등학교 때까지만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뭐 다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야? 그거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는 거야? 그걸 중학교 때부터 해? 고등학교 때도 해? 그럼 위험한 거야. 이해돼요? 근데 성인이 됐어. 계속 불러. 그러면 잘못하면 빨갱이 돼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상해. 왜 평화통일 얘기?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조봉암의 집을 급습한 거야. 그래서 조봉암의 집을 조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가 발견된 거야? 북에서 보낸 지령서가 발견된 거야. 뭐예요? 빨갱이죠? 빨갱이야.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야. 그래서 법정 최고형 사형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진보당 사건이라 그래요. 됐죠? 그래서 조봉암은 실제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지금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조작된 사건으로 다 판명이 됐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최종적으로, 사실은 제가 지금 꽤 된 얘기죠. 한 5년, 6년 됐나요? 그래서 최종 판결 나면서 그 조봉암 씨의 딸이죠, 딸. 지금은 이제 나이 많으세요. 그 딸이 사실 TV 인터뷰하면서 정말 엉엉 울던 그 인터뷰 장면이 제가 TV에서 본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죽을 수 있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죽어서 아버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엉엉 울던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조봉암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정말 이 반공의 나라에서 정말 빨갱이의 자식으로서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그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되시죠? 이게 바로 진보당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보안법 파동.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을 쉬고 있는 중이야. 그치? 이게 빨갱이들이 문제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국가보안법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안법 4차 개헌인데 그건 모르셔도 되고 그냥 보안법 파동이라 그래요. 됐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항목을 추가하냐면 민심홍란죄 같은 걸 추가해요. 그래서 이 민심홍란죄 같은 걸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걸로 또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현혹시키고 이상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특히 글을 쓰거나 기사를 쓰는 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야당 성향이 강했던 경향신문이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우리가 이제 조중동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조중동 신문이랑 그 다음에 한겨레 그 다음에 경향신문 보면 좀 같은 이제 기사를 좀 쓰더라도 논조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지금도 보면 이 캐톨릭계 경향신문은 좀 야당성이 강한 신문이다.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얘기 좀 하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경향신문을 강제로 폐간시켜요. 여기까지 됐죠? 끝. 자, 이렇게 해서 요 세 사건은 대충의 시간만 아시면 돼요. 정확하게 순서까지 모르셔도 돼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힘들게 당선이 됐지. 그리고 나면 독재정권 강화야. 독재정권 강화를 보여주는 세 가지 사건이 뭐라고요? 가볼게요. 진보당 사건, 보안법 파동, 경향신문 폐간 끝. 됐죠? 그리고 이제 이승만은 마지막으로 갈 거야. 이게 뭐냐면 60년 4대 대통령 선거예요. 됐죠? 자, 4대 대통령 선거 3.15 부정선거인데 이 3.15 부정선거가 4.19로 이어질 거야. 되죠? 자, 그래서 자, 3.15 부정선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4.19로 들어갈 건데요. 자, 1960년 이번에 4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4대 또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다니까. 우리 각각께서는 영원히 나오시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60년 4대 대통령 선거에 또 나오게 돼요. 됐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 그 3.15 부정선거, 자, 요 부분만 제가 살짝 말씀드리고 4.19는 안 할게요. 그래서 살짝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저희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살짝만 얘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 하고 말면 말지. 살짝은 뭐니? 자, 저 좀 보세요. 자, 말하고 나도 웃겼어. 자, 살짝이 뭐지? 자, 근데 계속. 자, 요 얘기만 할게요. 그러니까 60년 4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유당은 또 이승만 이기붕이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조병옥, 그 다음에 부통령은 장면이에요. 아주 부통령 전문이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병옥,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서 보통 조병옥 박사 이렇게 불렀는데 당시에 조병옥이 또 심장이 안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깜짝 놀랐겠죠. 하필이면 또 왜 심장이야. 그래서 이제 이 조병옥은 가장 대표적인 사실은 친미파예요. 그래서 아주 미국과 관계가 돈독하고 미군정하에서 경찰청장을 지낸 사람이야. 그런데 보통 이제 해방의 공간에서 친미파들이 친일파, 그러니까 이전의 이력이 친일파들이 많거든요. 근데 조병옥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조병옥은 그런 사람은 아니고 신간의 멤버이기도 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미국 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안 좋으니까 미국의 유명한 사실은 이제 심장과 전문의에게 집도받기 위해서 도미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수술의 결과가 생각보다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대통령 선거 이제 입후보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선거 레이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병옥이 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되시죠? 그러니까 정말 이승만의 반대 상대 후보만 되면 심장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말 안타깝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그런데 의문이 생기죠. 스토리상. 그러면 아니 그럼 된 거잖아. 어차피 양자구도인데 저쪽이 후보에서 알아서 없어졌잖아. 그럼 이승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부정선거를 왜 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그대로 문제 나왔어. 3.15 부정선거의 목표는요. 우리 각하를 당선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목표가 누구냐면 바로 이기붕을 당선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자, 부통령으로서 누구를 당선시킨다고요?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거예요. 왜요? 아니, 무슨 놈은 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하니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해? 왜? 왜 그러냐면요. 이 이유가 뭐냐면, 1945년 8월 15일 이 땅에 광복했을 때, 이승만은 우파의 원로였어요. 그러니까 45년 광복했을 때, 이승만은 향년 70세예요. 김구가 딱 1살 차이거든요. 그래서 사석에서 늘 이승만에게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이승만은, 그러니까 김구는 69예요. 근데,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45년 광복했을 때 각하가 몇 살이셔? 춘추가 70이야. 근데 다시, 뭐라고? 지금 몇 년인데? 1960년. 돼요? 그럼 우리 각하께서 춘추가 어떻게 되신 거야? 85세시죠? 다음 시간에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승만 육성 한번 들려드릴게요. 근데 이거 TV 같은 데서 기록화면으로 막 보신 적 많이 있잖아요. 그 북한 사투리 있어. 그 다음에 워낙 나이가 많으니까 원래 그 목이 가장 그러니까 늦게 늙는데 목이. 근데 이제 특히 뭐 정치인들은 목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들면 목소리 되게 어색해져요. 그래서 이승만 뭐 연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어요? 그래서 되게 어색해 하잖아.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요. 그만할게요. 자, 그런데, 하다, 탁! 우리 각하가 숨이 멎을 것 같은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각하의 춘추가 너무 많으시잖아. 자유당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우리 각하는 당선이 되신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기를 채우실 수 있냐야.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런데 당시에 현행법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부통령도 국민의힘에 뽑힌 사람이지.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의 유고시에 대통령에게 뭔가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거 X 주면 안 되는구나. 자,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자녀 임기는 부통령이 한다야. 무슨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유당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승만이 당선하고 장면이 당선이 돼버리면 지난번처럼 죽 서서 개 주는 거야. 왜냐하면 열심히 해놨는데 우리 각하께서 만약에 승하래도 하시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면이 남은 자녀임기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누가 당선돼야 돼? 우리 이기붕 선생이 당선이 되셔야지.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사람들이 이기붕을 정말 싫어했다니까 국민들이. 이 기형적 인간이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 대통령 후보들은 민주당 후보들은 보면 알아서 탁탁 어디론가 가주시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부터가 기분이 나빠. 그죠? 이게 안 죽을 것 같아. 이름이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생각해서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서 앞에 이승만 대통령 3대 대통령 임기 독재할 때 무슨 사건도 있는지 아세요? 장면 피습 사건도 있었어. 장면 피습 사건이 뭐냐면 그냥 편하게 들어봐요. 이게 그러니까 이승만 독재 시기에 있었던 거야. 장면이 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뒤에서 웬 괴한이 일어난 거야. 벌떡. 그러더니 뭐라고 막 소리를 치더니 품에서 권총을 꺼내서 장면을 향해 쏜 거예요. 이게 유명한 장면 피습 사건이야. 됐죠?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러니까 뭐 그냥 정치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부통령이야. 근데 연설하는데 뒤에서 괴한이 벌떡 일어나서 총을 쏜 거예요. 빵 하고 쏜 거야.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빵 하고 쐈는데 장면이 빵 하고 손으로 막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손을 관통하면서 총알이 옆으로 비껴나갔어. 그래서 장면이 살았어요. 손만 다친 거야. 그래서 자유당이 놀랬겠죠. 죽을 사람이 아니야. 이해돼요? 그런데 이렇게 둘이 붙잖아? 무조건 져. 그러니까 대책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전체 3.15 부정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 전체 지휘관이 완전 돌격대장, 완전 꼴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무부 장관 최인규야. 그래서 이건 사실은 내무부 장관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각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기붕 사실의 의원을 반드시 부통령에 당선시키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자행이 돼요. 되셨죠? 이게 바로 3.15 부정선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미 사실은 치밀하게 준비가 됐었고요. 1년 전부터. 그다음에 제가 자료도 넣어놨거든요. 사료, 제가 다음 시간에 사료 좀 읽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3.15 5인조, 아니 3인조, 5인조, 9인조 조별투표. 이? 선거의 가장 기본이 뭐야? 직접, 보통, 비밀. 그죠? 제가 이분이랑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저 좀 봐요. 이번에는 이분 선생님 돼야 돼. 웃지만 말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 이분이 아니 뭐 선생님 뭐 그러시지만 뭐 선거는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하는. 아니야. 당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번에 이분 선생님 돼야 돼. 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 막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주머니에서 막 주섬주섬 꺼내요. 그러더니 이분 주머니에다가 머니 그거 막 넣어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에 이분 선생님이 돼야 돼요? 그럼 가만히 있겠죠? 받은 게 있잖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런데 내가 줬거든? 진짜 이분 선생님 찍을까? 그게 문제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돈 받으셨죠? 저는 돈을 줬죠. 저는 조장이고요. 제가 여기도 줬거든요. 그럼 우리 조원들이야. 그러면 투표할 때 혼자 가면 안 돼. 투표장 앞에서 절 만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3인조가 같이 들어가요. 또는 5인조가 같이 들어가. 그래서 비밀선거 혼자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투표함에 어떻게 하냐면요. 저도 같이 들어가요. 이분 할 때. 근데 그거 좁아서 둘이 같이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분만 들어가고요. 저는 머리만 들어가요. 왜냐면 찍는 걸 봐야 돼요. 왜냐면 돈 받았잖아. 그러면 이기붕 찍는 걸 나한테 보여줘야지. 이해되시죠? 이게 조별투표입니다. 여러분 선거를 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선거를 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 때문에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등산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투표함에다가 예를 들어 부재자, 투표하지 않을 사람들에 대해서 사전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40%는 투표함 밑바닥에 40%이 동네 인구의 40%는 투표지가 미리 들어있는 거야. 이승만, 이기붕이라는 표가 미리 들어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투표가 시작되는 거야. 이게 사전 투표야. 그래서 실제로 각 지역에서 3월 15일 이제 대선이 이루어지고 나면 엄청난 사건들이 터져요. 무슨 말이냐면 특정 지역에 갔더니 투표율이 60%가 넘은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 용지의 숫자가 이 동네 인구의 숫자를 뛰어넘는 거야. 이해됐죠? 왜냐하면 투표율 60% 넘으면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던 표를 막 깎아내리고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투표소 주변을 자유당 분위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야당이 강한 지역에서는 투표함이 나올 때 중간에 준비된 투표함으로 바꿔치기를 하고 이런 역사상 최악의 가장 더러운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3.15 부정선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3.15 부정선거가 도화선이 돼서 바로 4.19 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 이렇게 3.15 부정선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4.19 혁명부터 자, 다음 시간에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